옛날 옛적 산이 많고 경치가 아름다운 어느 마을에 퇴계 이황을 존경해 마지 않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퇴계의 철학을 깊이 연구하며 그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성리학을 설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시장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전할 이야기는 바로 퇴계의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대 중앙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큰 형은 이름이 이, 동생은 기였죠. 이 형제는 서로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형이는 항상 이상적이고 완벽한 것을 추구했어요. 그는 모든 것에 규칙과 원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작은 동생 기는 좀 달랐어요. 그는 변덕스럽고 언제나 유동적이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형제가 자주 만나던 산속의 작은 연못 앞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가 말했죠. 기야, 너는 너무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야. 우리 이 연못도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해. 변화하지 않고 항상 순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 세상은 계속 변해야 해. 그래야 더 재미있어지지. 게다가 연못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 변해야만 새로운 생명도 태어날 수 있는 거라고.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형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았죠. 큰 형이는 동생기가 없다면 그저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존재가 될 것이고, 동생기는 형기가 없다면 방향도 목적도 없이 헤매는 존재가 될 것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기가 필요해요.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와 원칙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변화와 새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그것이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일지도 모르죠. 이렇게 해서 노인은 퇴계 이황의 이기이원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날 이후 더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호기심 많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집집마다 재치있는 이야기꾼들이 재미있는 썰을 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꾼인 춘식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다며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아이들부터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하오. 바로 이기이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철학 이야기에 다소 긴장했지만 춘식 할아버지는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 두 친구가 있었소. 한 친구의 이름은 리였고 다른 친구는 기였소. 이 둘은 절친한 친구였지만 성격은 서로 달랐지. 리는 아주 침착하고 이치에 맞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였고, 기는 활기차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친구였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둘을 이와 기라고 불렀지.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이렇게 유쾌하게 풀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두 뜻밖의 즐거움에 젖어들었습니다. 이와 기는 늘 함께 다녔고 어느 날 손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소. 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의 원리와 이치를 담당했소. 반면 기는 그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색, 움직임을 만들어내었소. 두 친구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운명이었지요. 리가 없었다면 세상의 방향 과조화는 사라졌을 것이고, 기가 없었다면 세상은 아무런 형체도 없이 그저 존재했을 것이오. 춘식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앞에 있는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찻잔도 마찬가지요. 리가 찻잔의 목적과 역할을 규정한다면 기는 그 찻잔을 실제로 만드는 물질과 형태를 제공하지요. 둘이 협력해야만 쓸모있는 찻잔이 탄생하는 것이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그럼 이와 기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는 장난스러운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싸울 리가 없소. 이와 기는 멋진 친구지만 그들이 조화롭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오. 춘식 할아버지의 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와 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춘식 할아버지의 재미있는 썰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철학자 영감이라고 불리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았으나 그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철학자 영감의 집에 모여 칸트의 선언적 종합 판단에 대해 듣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오래된 식칼을 꺼내 보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을 보십시오. 이 칼은 어떠한 재료든 자를 수 있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자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칼로 보이지 않는 진리의식을 자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지만 호기심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칸트는 분석적 판단과 종합적 판단이라는 두 가지 판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정의로부터 당연한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분석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재미있는 이야기다라는 판단은 다른 차원이지요. 이건 종합적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어본 적 없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영감은 칼을 공중에서 한번 휘두르더니 마치 실을 끄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언적 종합 판단을 잘라보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경험 없이도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새로운 진리를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7 더하기 5는 10이다. 이 간단한 수식 속에는 우리가 보지 않고도 경험해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무한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철학자 영감의 이야기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넘어서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선이 가장 짧은 거리라는 판단처럼 말이에요.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식, 그것은 마치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그는 또다시 칼을 휘두르며 이번엔 공중에서 무언가를 자르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처럼 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자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언적 종합 판단을 통해 형이상학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진리를 한 조각씩 발무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이해할 수 없던 칸트의 복잡한 철학을 약간이나마 체험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철학자 영감은 그들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여러분, 이 칼로 자르는 법을 배우셨으니 각자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선언적 종합 판단이 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실을 잘라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자 철학자 영감의 이야기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정교한 이해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 아르테미시아에는 아리스토라는 젊고 호기심 많은 철학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아리스토는 자신이 중용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매일 고민했지만 마을의 평범한 일상에서는 이를 시험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연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을 수호신의 축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모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연회 날 아침 아리스토는 자신의 복장을 정성스럽게 갖추고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음악은 경쾌하게 흐르고 있었으며 각종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에게는 이 축제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덕윤리를 실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리스토는 덕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긴 테이블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잘 구워진 양고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는 양고기의 냄새에 이끌려 한 조각을 집으려 했지만 곧 마음속에서 절제, 많은 덕이 떠올랐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해. 그는 중얼거리며 양고기를 한 조각만 집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앞에 있던 친구 다미안은 한 손에 2조각의 양고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리스토, 이렇게 맛있는 건 놓치면 후회할걸? 그러자 아리스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미안 중용이 항상 가장 맛있는 소스를 제공해줘. 그들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리스토는 절제의 덕목을 실천하며 건강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축제에서 아리스토는 용기를 시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대담한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 뜨거운 술잔을 마셔보라는 대담한 도전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며 환호했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토도 이 도전에 끌렸지만 그는 덕윤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비겁하지 않도록 용기 있게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려 했습니다. 아리스토는 조심스럽게 나무에 올라가 주변의 환호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높이 올라가기보다는 나무의 중간쯤에서 술잔을 들고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과 소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균형 잡힌 행동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아리스토는 자신의 행동이 중용에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덕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고 이러한 실천들이 점차 그의 인격을 단련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리스토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필론드로스를 만났습니다. 필론드로스는 젊은 아리스토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의 행동을 보니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하지만 잊지 말거라. 덕이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네. 이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아리스토는 덕 윤리의 중요성과 그 실천의 결과로 다가올 행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중용과덕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꿈꿨습니다.